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에 이어서 캐나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지휘하게 되어버리면서 트럼프가 정책으로 가장 내밀고 있는 것이 바로 관세라는 것인데, 이 관세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국가가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현 경제에 있어서 경제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미국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멕시코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시기도 하여 이러한 영상을 준비하기도 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에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라뮤나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영상 내용이 좋았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주시고 싶으시다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캐나다 경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부분 캐나다 경제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영상 하나는 꼭 시청해 보시고, 아, 캐나다가 이렇구나, 이러한 상황에 처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하여 이렇게 제작을 하였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경제에 있어서 캐나다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캐나다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는 북극해, 대서양, 태평양 이렇게 세 개의 대양을 국경에 맞닿고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에 속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캐나다는 바로 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패권 국가라고 알려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또 캐나다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북극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캐나다 인구의 80% 정도는 지도에서 보면 미국 동부 지역 쪽에 캐나다가 살짝 밑으로 나와 있으며, 이 살짝 밑으로 나와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거기에 살고 있기도 하며, 이 지역을 퀘벡 지역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이렇게 몰려 있는 곳에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캐나다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좋은 땅을 선택을 받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몬트리올, 오타와 이러한 어쩌면 이곳만 농사가 가능하게 되어버리면서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인구가 밀집되기 시작을 하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또 캐나다라는 나라는 G7의 회원국으로 국가별 명목 GDP 순위는 전 세계 9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에 속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에 뽑히기도 하였고, 삶의 질이 높으며 개방적인 문화를 가진 선진국이라고 우리는 아마 알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캐나다에도 문제가 있는데, OECD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제는 계속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며, 2050년, 2060년이 된다면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표현을 하면서 어두운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개인 1인당 GDP가 1980년부터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것에 반등을 주면서 상승할 여력이 많이 없다고 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듯 캐나다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으며, 캐나다 가계부채의 경우 GDP의 100%를 넘는 107%를 기록을 하여 G7에 속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단연코 최고의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기도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캐나다 국민들의 경우 절반 이상은 집을 소유하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이기도 하다고 여론조사의 응답에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캐나다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만으로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이러한 지역에 밀집이 되어버리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리는 마이너스 시대에 도래하게 되었고, 이에 값싼 돈을 빌려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버리면서 캐나다 또한 시장에 많은 돈이 흘러나가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캐나다는 한 곳에 몰빵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서울과 같은 밀집 지역을 가지고 있는 나라답게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부동산의 경우 급격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캐나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졌고, 캐나다인들은 집값이 오르기 전에 집을 구매하려고 안단임을 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밀집된 지역, 정해진 땅 이러한 것들의 한정된 자산이었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집값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으며 10년 동안 2배 이상 급등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GDP에서도 가계대출을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이 캐나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이해하기 무척이나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를 하게 되고 저금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2010년대였기 때문에 고정금리에 비하여 당장 부담감이 적은 변동금리 대출이 전체 대출 비중의 무려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가계대출과 그 중에서도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금리가 인상이 될 때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을 하게 되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은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게 마련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올지 짐작을 하셨을까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버리면서 2020년 이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3년 전 대출을 받은 사람들보다 높게는 20%나 더 많은 신용빚을 지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연체액도 증가를 하는 상황이 찾아오고 캐나다도 밀집 지역에 몰빵이 되어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러한 나라들의 공통점,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 속하는데 이러한 나라들은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불패 이론이 쌓이기 시작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라에서도 이민자들을 받기 시작을 하고 주택 임대 수요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게 되어버리면서 투자 자본은 기업에 흘러가는 것이 아닌 부동산으로 치우치게 되어버리면서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게 되어버리기 시작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 캐나다의 경우 경제 전반적인 생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들의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또 노동 생산성은 줄어들게 되어버리고 이것은 또 고용이고 실업률 이러한 것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겪게 되어버리기에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자본들은 부동산에 몰리게 되어버리니 이러한 현상은 지속을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캐나다인들은 위험 회피 경향이 늘어나게 되어버리면서 빼박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버리기 시작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러한 제조업 기반의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이 존재를 하여 기업들이 지탱을 하면서 나라의 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수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어버리기는 하는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아 캐나다는 더 악화가 되고 있고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 밑에 미국이라는 나라와 직접적으로 붙어 있으며 밀집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미국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GDP 경우에만 보더라도 캐나다의 경우에는 1년 평균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 정도 벌어들이고 있는데 미국인들은 1억 2천만 원 정도 벌어들이고 있으니 갭 차이가 상당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캐나다인들은 몇 시간만 밑으로 내려가기만 한다면 그냥 20%, 30%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벌이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유출이 발생을 하게 되어버릴까요? 이렇게 되어버리니 당연히 캐나다의 인재들의 유출과 자본 유출 등 대부분의 자본은 미국으로 흡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캐나다라고 볼 수 있으며 경쟁력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OECD에서도 캐나다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좋게 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캐나다의 진정학적인 이슈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근 캐나다의 경제는 어떻게 흐름 속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캐나다의 경우 코로나 이후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저효과라는 것이 어쩌면 최근에서야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으며 그렇게 2025년이 된 지금 대규모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으며 2년 만에 가장 높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도 한 것이 바로 캐나다입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수요 원인으로 미국과의 무역 긴장 속에서 수출 업계들은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했다는 것에 있으며, 특히 에너지나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수출이 급등을 하면서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였던 마크 카니가 자유당 대표로 캐나다 24대 총리가 되었는데, 이 마크 칸이라는 사람은 글로벌 금융위기였을 당시 캐나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끈 경제 전문가로 영국 중앙은행 총재로 지녀 경제계의 영향력이 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핵심을 공약으로 걸어 당선이 되었을 만큼 캐나다의 경제 상황에 있어서 좋은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으며,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캐나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들이 사람들의 관심도 끌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필요도 있는 부분에 있기도 합니다. 또 2025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관세에 있어서 많은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 멕시코와 같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직면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미국과 캐나다는 관세 전쟁이 심화가 되고 있으며,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 마크 카니 총리는 무역에서 캐나다는 반드시 승리를 할 수 있다며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자 캐나다는 바이 캐나다라는 운동, 즉 미국과 무역 갈등 속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운동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로 일부 주류 매장에서는 미국산 주류 판매를 중단을 하면서 메이드 인 캐나다 제품을 강조하는 마케팅도 증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캐나다 작업 기업들에게는 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비슷한 걸로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지역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판매하며 지역 농사와 중소기업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캠페인들도 실시하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미국을 견제하면서 자국의 힘으로써 한번 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운동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캐나다의 현 상황이고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띠고 있게 되어버리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것은 보통 2분기 혹은 3분기 이상의 GDP가 하락하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캐나다는 이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기술적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기 침체에 처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